수많은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의 판결문이 나오게 되었죠. 1심, 2심, 대법원.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고등법원의 최종 판단. 도합 무려 16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이 짧은 영상으로 그 아픔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에 고인과 유가족분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사죄드립니다.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습니다. 끝까지 꼭 함께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실제 사건 발생의 그날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는 굉장히 다급해 보였습니다. 2014년 4월 6일 오후 4시 30분 지상병, 이상병이 사온 냉동식품을 같이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눈이 돌아가며 소변을 받고 쓰러졌다. 옆에 같이 있던 의무대 인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실행했는데 맥박과 호흡은 정상적으로 확인. 그런데 점차적으로 맥박이 떨어지고 이후 호흡을 하지 않았다. 어느새 맥박도 완전히 멈추었다. 의무병들이 입안에 있던 잔여 음식들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AMB로 후송하여 바로 지휘통제실로 갔고 4시 55분경 당직 부관 선탑하에 연천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후송관에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다시 맥박은 뛰기 시작했다. 5시 15분경 다시 후송을 실시해 국군 양주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양주병원에서는 맥박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으나 호흡은 스스로 하는 것이 힘든 상태다라는 통보를 받은 뒤 6시 38분 재차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이동하여 6시 40분경 윤일병 부모님을 만나 이러한 경위를 설명드렸다. 그리고 저녁 9시 35분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이 기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피해자인 윤일병, 겉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윤일병의 기록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9일 입대를 하였고 2014년 2월 18일 포병대대 본부포대로 전입을 하였으며 2014년 3월 31일 일병 진급, 그로부터 6일 후 2014년 4월 6일 연천의료원, 국군 양주병원,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실, 그 이후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군 당국의 최초 발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 원인을 음식물을 먹다 그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피해자 윤일병의 몸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검 결과 종아리, 허벅지의 근육은 전부 파열되어 있었고 무려 갈비뼈가 14개가 부러져 있었지요. 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는 전부 피에 고여 있었으며 비장 같은 경우엔 아예 터져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국방부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진 이유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다. 이에 맞서 군인권센터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타살에 의한 살인은 절대 아니다. 질식에 의한 살인이 맞다. 이런 내용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또다시 기도폐쇄 질식사가 맞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은 절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잠잠해지길 바랬지만 잠잠해질 수가 없었지요. 바로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음모론, 의혹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지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들은 일반적 보직이 아닙니다. 의무병들이었는데 기도가 막힌 거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있었다. 그러면 음식물을 빼고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황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죠.
또 갈비뼈의 골절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상합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갈비뼈 한두 개가 부러지는 걸 제외하고 총 24개의 갈비뼈 중 14개가 부러진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이냐. 또 하나, 모든 장기에 있는 출혈 그리고 비장은 아예 파열됐다는 게 정말 심폐소생술 때문이냐라는 역의 질문이었죠. 하지만 절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검증 동영상도 외부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현장 검증 날짜는 윤일병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을 때 진행을 하고 있어 가족들은 볼 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 안에서의 질문들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정해놓은 듯이, 준비해놓은 듯이 그런 말을 하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지원관이었던 유하사, 굉장히 많이 나올 이름입니다. 유하사가 진술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의료원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했던 말, 입안에 음식물이 많이 있었다. 없었는데요. 또 하나, 떡을 먹었다. 뭐 이런 식의 진술까지 합니다. 전부 허위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심, 그 의심의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을 하죠.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첫째, 사망 직후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많은 가해자들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의무대대였지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입실 환자들에게 너희 지금 본 거 없는 거다. 아무것도 못 본 거다. 만약에 이거 외부에 가서 얘기하면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로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목격자 김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목격자 김일병의 진술입니다. 현장 조사 당시 김일병은 없었습니다. 김일병은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는 자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형사 입건이 됐던 대대장, 물론 사건이 커지고 나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그는 윤일병 어머니에게 한 가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것이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봐라. 즉, 이 사건 물거늘어지지 말고 이제 여기서 그냥 묻자, 끝내자라는 이런 말을 보낸 겁니다. 은폐 정황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셋째, 이 병장이 평상시에 후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외부에 공개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전직 조폭이었다. 영남 근방에서 굉장히 잘 나갔고 자기는 아버지 밑에 있는 조직원이 대신 살인죄로 들어가는 것도 본 적이 있다. 돈 몇 억만 주면 사람 죽이는 거 쉽다. 이런 걸 평상시에 있는 부대원들에게도 협박을 했고 실제 윤일병에게도 그랬다고 합니다. 네가 제대로 해야지. 나는 우리가 영창 갈 생각을 하고 지금 널 패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말. 또 너의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너의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며 구타를 일삼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윤일병의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폭행 및 이런 고문 때문에 과호흡 증후군이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4월 6일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밝혀진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사건 당일 체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라며 익지도 않은 냉동만두를 입에 강제로 넣고 폭행을 시작합니다. 먹지 못하고 그게 떨어지자 그 만두를 개처럼 핥아먹어라 라고 시키며 또다시 폭행을 했지요.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동조합니다. 물을 마셔도 되냐라는 윤일병의 이야기에 3초 안에 마셔. 당연히 못 먹죠. 그것 때문에 폭행. 그 이후 윤일병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줌을 싸며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걸 더럽다며 쓰러진 거 확인해보자 의무대대니 산소 포화도 및 맥박을 확인해보고 에이 정상이네 라고 말하며 배 위에 올라가 또다시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상태가 이상해졌지요. 결국 1.5리터 페티병에 물을 강제로 꽂아봤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산소 포화도도 맥박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지요. 이들은 분명 질식으로 쓰러졌다,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월 7일 범행 은폐를 위해 윤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를 뒤져 노트 및 수첩, 이 모든 걸 이 안에 있던 하병장이 찢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방금 정확한 사실로 보신 게 있었습니다. 주요 복무 내용 맨 위쪽 라인을 보시면 의료원 후송, 양주병원 후송, 성모병원 후송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사망 시간을 4월 7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미 후송 중에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로 사실 사망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던 걸까요? 의식을 잃기 전까지 약 25분간 최소 64차례에 걸친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도 확보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행적도 외부에 공개가 됩니다. 이상하게 윤일병은 분명 입대 초기였습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종교 행사도 분명히 가고 싶었을 겁니다.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종교 활동도 참석을 못했고 가족들의 면회가 오면 그 면회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즉 면회를 거절한 상황이었죠. 그 모든 걸 이 가해자들, 특히 주범 이병장이 막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폭행 때문에 얼굴 및 몸이 부어있어 혹시라도 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정말 이병장만 이런 폭행을 가한 걸까요? 나머지 모두도 마찬가지의 폭행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사건 당시에 있던 진술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입니다. 주범 이병장의 최초 진술입니다. 의무지원관 유아사에게 윤일병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스트레스가 많다고 3-4번 건의했는데 때려서라도 교육하라고 지시를 했다. 즉 책임을 유아사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유아사가 4월 4일 저녁 10시경 스탠드로 윤일병을 때렸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윤일병을 종교행사에 못 가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요. 자신의 집이 기독교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 종교활동을 못 가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요. 정말 웃긴 게 있었습니다. 가해자들 중에 절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2이나 있습니다. 그들에겐 이러지 않고 윤일병에게만 이랬다는 것이죠. 핑계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부모님 면회를 못하게 한 것도 다리를 절고 있는데 들킬까봐 못하게 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혼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도 있을 수 있다. 똑바로 하자라고 얘기해 나머지들도 같이 폭행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멍이 든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에 멍을 지우기 위해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했다. 근데 나를 평소 무시한 듯해 안티프라민을 성기에 바르게 했고 가래침을 뱉고 혀로 핥아먹으라고 해 2회에 걸쳐 이런 행동을 시켰다. 사건 당시 입에 튀어나오는 음식을 다시 먹으라고 한 적은 없다. 윤일병이 나를 무시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여 치약을 먹게 했다. 모든 건 유아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책임 전가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범 이병장입니다. 다른 진술들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하병장의 진술입니다. 당시 이병장이 봤을 때 윤일병이 짝다리를 짚고 서 있냐, 내 말이 말깃지 않냐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말이 좀 다르죠. 4월 6일 오전 10시경에는 이병장이 다리를 쩔뚝거린다라는 이유로 왜 또 쩔뚝거리냐라고 질책하다가 또다시 폭행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하병장,
화가 났다고 합니다. 넌 왜 그렇게 자꾸 지적을 받는 거냐? 왜 자꾸 다리를 절뚝거리냐라고 말하며 슬리퍼로 이용해 또다시 폭행을 했다. 사망 전 가혹행위 과정에서는 기마 자세를 취하게 했다. 냉동식품을 먹을 때 쩝쩝댄다고 먹어서 하병장이 그걸 보고 화가 나 왜 안 고치냐며 폭행을 가했다. 이게 하병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지상병의 진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병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3월 21일 그때 당시에 이상병이 윤일병을 때려서라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2일에 한 번 정도 때렸다. 3대에서 5대씩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월 23일 이병장이 폭행한 진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윤일병이 전투화를 닦는데 다리가 아파서 서서 닦자 강제로 앉히려고 하고 뒤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 3월 24일도 폭행을 가했고 3월 29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월 1일경도 취침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잠도 못 잤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계속해서 시켰고 감시를 했으며 그리고 윤일병 사망 3일 전 이 내용이 드디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었죠. 이들이 진짜 했던 얘기입니다. 너가 맞고 그러는 걸 마음의 편지나 일러 바치면 가족들을 위해하겠다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4월 5일 사망 전날이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말대답을 제대로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을 폭행했다. 사건 발생 당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도 똑같이 얼굴을, 주먹, 가슴 계속해서 폭행을 시작했죠. 바닥에 엎드리게 하더니 또 때리고 오른쪽 다리 그리고 왼쪽 다리 총 12대를 폭행을 했다라는 진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의무창고에서 폭행을 가합니다. 그렇게 9시에서 10시 이병장은 윤일병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걸 작성했더니 찢어서 다시 버리고 그리고 취침할 걸 지시했다. 3시 40분경 냉동식품을 사다가 나누어 먹으며 앞으로 잘할 거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늦게 약 70여 회를 폭행해 침을 뱉고 핥아먹으라고 했다. 그 와중에 윤일병이 살려주십시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 계속해서 폭행하자 3번 정도 주저앉더니 물 좀 주세요라고 해 물을 주었더니 마시지 못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 쓰러졌다. 이게 3시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4시 20분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라는 기록도 이렇게 나옵니다. 꾀병을 불지 말라며 계속해서 폭행했지요. 4월 6일 저녁 6시 20분경 윤일병이 실려나간 이유 상병 나눴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병장에게 맞아서 간 것이다. 이병장이 냉동 음식 먹다 그렇게 된 걸로 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냉동식품을 막 먹어서 사망한 게 아닌 겁니다. 맞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윤일병이 잘못해서 그냥 운이 없어서 냉동식품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한 걸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은요. 분명 그 안에 있는 가해자들끼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위에서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걸까요? 알면서도 감췄던 걸까요? 확인해보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윤일병에게 마치 문제가 있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 윤일병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윤일병의 훈련소 기록을 저희가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분명 윤일병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군대가 싫었던 걸까요? 실제 대학에서도 간호대학 과대표를 맡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왔을 때도요.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군대란 새로운 환경이자 저를 고민과 앞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저를 조금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멋진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의무병으로서 많은 실수 경험과 구급법을 몸으로 배워 익혀 장래 간호사가 될 때 있어 많은 경험들을 쌓고 싶습니다. 만약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면 몸 만들기와 영어 공부에도 힘쓰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제게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이 발생된다면 우선은 적잖이 당황은 하겠지만 이내 곧 차분함을 되찾고 평정하며 이상한 일을 처리한 후 그 원인을 찾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군 생활 중 적응이 어려워진다면 저는 먼저 가족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옆에서 고생하는 전우들 동기들을 떠올리며 또 세 번째로 참아낼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혹시 윤일병이 관심사병이 아니냐, 부적응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희가 살펴본 기록도 그렇고 실제 윤일병의 성격도 그렇고 평소 윤일병은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에 군대에 가는 것 자체에도 부담감이 없었던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며 입대를 한 그런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가 입대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 정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윤일병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다시금 생각해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한 거라 위에는 몰랐을까? 한 번이라도 윤일병이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희는 한 가지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면담 내용입니다. 2014년 3월 28일 대위의 면담 기록에는 다른 건강 상태나 가족관계 이상이 없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앞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2014년 3월 12일 면담 기록입니다. 즉 간부가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잘 봐주십시오. 의무지원관 하사 유땡땡.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적응을 잘 실시 중에 있으며 선임들이 착하고 잘 챙겨줘서 아픈 것도 없이 임무 수행 중이라고 함. 왜소한 체격, 조용한 성격 탓에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말해주며 위로를 해주었다 라고 유아사가 직접 적어놨습니다. 그 유아사가 바로 그 가해자 유아사입니다. 폭행을 방관 및 묵인, 함께 폭행을 했으며 심지어 휴가 기간에는 이병장, 하병장과 함께 윤일병에게서 빼앗은 나라사랑 카드를 가지고 성매매업소를 드나들며 이 가해자들과 함께 의형제 같은 사이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즉, 윤일병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저희는 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 사건, 군사재판이었습니다. 이 군사재판들의 기소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죠. 일단 주범이었던 이병장, 1988년생입니다. 그는 상해치사, 폭행, 공동강요, 이력행사 가혹행위, 의료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부여받게 됩니다. 최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이 제시한 건 사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범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는데 상해치사였습니다. 자, 분명 살인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군 검찰도 주범죄를 일단 살인죄, 그리고 예비적 죄명을 상해치사로 올려놓고 재판을 진행을 했죠. 근데 1심 재판부는 일단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모든 형량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형량 기본이 아예 다릅니다. 즉, 살인죄라는 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었거나 계획이든 우발이든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되고, 상해치사는 사람이 죽을 줄 몰랐는데 행동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됐다. 즉 폭행을 한 것이다. 사람을 죽일 일은 없었다. 라는 쪽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해치사죄라고 하면서도 징역은 1심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이었던 하병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상해치사죄로 1심 징역 30년형, 이상병 같은 경우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1심 상해치사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지상병 또한 무기징역 구형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아사, 폭행도 가담하고 모든 걸 방조했던 사람,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는데 폭행죄들이 인정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일병 같은 경우엔 그 가담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실제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됩니다. 이게 바로 1심입니다. 자, 우리는 1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 살인죄에 대해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 근데 상해치사의 과정이 굉장히 극악무도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형을 매긴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2심 재판.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형량을 낮춘다. 그리고 어떤 점은 무죄다. 이 내용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분명 1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바꾸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요, 이거 상해치사 아니야. 살인죄야. 그래서 상해치사죄가 살인죄로 변경됩니다. 그럼 형량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하며 형량이 과다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과다했다는 거죠. 즉 1심 판결에 상해치사죄면서 어떻게 형량이 45년이 나오냐? 살인죄 맞다. 대신에 형량을 낮추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형량은 감형됩니다. 주범 이병장은 살인죄로 변경되며 형량이 35년으로 10년 감형됩니다. 그리고 주범 옆에 있었던 하병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 무기징역 구형이었는데 징역 30년이 살인죄로 바뀌며 12년으로 깎입니다. 이상병, 지상병 모두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살인죄를 물었지만 내려갔습니다. 유아사의 경우엔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이 되었죠. 뭔가 조금 이상한 내용입니다. 살인죄가 됐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니까 형량을 더 깎아준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죠. 대법원으로 갈 당시에 한 가지가 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윤일병의 어머님께서 되게 큰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 주범을 이병장과 유하사 이 둘이라고 판단한 유가족, 나머지 병사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합니다. 물론 유족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가해를 한 사람들이 자의에 의한 것보다는 이병장과 유하사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랬다라고 판단,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해서 대법원은 이 내용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가 좀 답답해집니다. 이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살인죄가 아니라 이건 상해치사가 맞다. 자, 분명 1심은 상해치사, 2심은 살인, 대법원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2016년 4월 27일 파기환송이 시작됐고, 그리고 2016년 6월 3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주범이었던 이병장은 살인죄로 징역 40년형, 그리고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죄명이 변경되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징역 30년, 35년에서 징역 7년까지 오는 과정이었죠. 유아사요. 유아사는 징역 10년이 5년으로 감형됩니다.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은 2021년 불과 얼마 전 출소를 했고 유아사 같은 경우엔 2019년에 이미 출소를 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얼굴도 공개되고 실명도 공개된 사건인데 너는 왜 모자이크하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느냐. 제가 방송을 촬영하는 이날 분명 이들은 이미 출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입니다. 저희도 보호를 위해 저희 방송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린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사형이 구형됐고 무기징역이 구형될 만큼 무거웠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최종 형량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한쪽은 어떻게 보면 몰빵된 느낌, 나머지는 그렇게 조금 크게 나오지 않은 느낌. 이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이 그렇다. 선례, 판례가 그렇다. 이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법리적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면 죄가 더 무거워져야 되는 게 맞지만 형은 내려갔던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 상해치사죄로 1심 선고는 너무나도 무리한 형이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점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법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한 명을 상대로 여러 사람이 폭행을 가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한 명이 사망을 했을 때 살인죄를 누구에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해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 여러 명이 그 안에 있다면 사망의 결과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 그걸 모르고 있다면 살인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로서 모든 사람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즉 상해치사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문득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도 떠오릅니다. 건대 앞에서 태권도 선수 3명이 남성 1명을 폭행했던 사건.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살인죄로 인정을 했지요. 물론 징역은 9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모든 사람은 상해치사, 아니면 한 명에게만 살인죄.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법이 그렇다, 선례의 판례가 그렇다는 말에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24일 마지막 공판이었습니다. 10월 24일 마지막 공판. 그때 최후 진술에서 이병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일병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제가 다 잘못했고 제가 한 짓은 비난받아 마땅하니 벌을 달게 받겠다. 그런데요. 이병장은 국군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 성희롱, 가혹행위로 또다시 재판대에 오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도 당해볼래? 너도 윤일병처럼 해줄까?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걔가 죽어버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당시 군 검찰 또다시 30년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했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모욕과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반성한 게 맞을까요? 그 반성을 재판부가 받아준 게 정말 맞는 내용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다. 즉 폭행 피해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살인마가 되거나. 끝난 이야기일까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윤일병의 유가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병장은 유가족을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국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기각합니다. 수사기관이 당시에 불성실한 조사, 은폐했다는 걸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부실 수사 혐의로 고소된 군 관계자들의 군 검찰은 전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그 안에선 자기들끼리 이런 일은 없다, 부실 수사한 적 없다, 제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인트로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습니다. 내 아들같이 아끼겠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안에 있을 땐 내 아들, 밖으로 나가면 너희 아들. 뒷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사건에 넣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인데요. 2003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재판이 있었고 1심 징역 15년형 살인죄에 대한 혐의를 물어 살인 이제 15년형이 선고됐고 이 피해자는 현재는 출소한 상태이죠. 근데 이게 범죄 사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폭행을 당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재판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죠. 사망자니까 피해자에게 수시로 인격적 모독, 폭행, 마치 되게 욕설도 많이 들었고 그런 상황 중에 이제 사건 발생 당일 이제 그 전날 와가지고 또 다시 폭행을 가하면서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고 하며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을 쳐요. 뭐 부모님 빚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면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면 그냥 부모님을 불태워 죽여버려라. 뭐 이런 거, 뭐 5천만 원이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속된 얘기로 패드립이죠.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에서 이제 너무 여기서는 이제 가해자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재판 때 회부가 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살인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입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알게 된 거지 대부분 군사재판은 기록 보존 제한이에요. 외부에 공개가 잘 안 돼요. 엄청나게 사회적인 이슈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공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판결문이 외부에 나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알기도 어렵죠. 좀 많이 폐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100% 진실이다 아니다라고도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에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도 많이 축소가 됐었어요. 내용이. 그리고 심지어는 윤일병이 관심사병이었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말이 바뀌고 하다가 안 되면 바뀌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건 밑에서 그렇게 보고했다요.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밑에서 그렇게 보고했다. 밑에서 착오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이제 뭐 무마되려고 하고 지나가려고 많이 해요. 뒷이야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1심에서 이게 말이 되나? 아니 판사도 알 텐데 판사가 안다는 게 뭐냐면 살인죄를 물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가지고 형량을 45년, 35년 이렇게 때린다는 게 진짜 가능한 얘기였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상해치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권고형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높게 때린 이유가 뭘까? 이거 항소심 염두에 둔 거 아니야? 분명 언론을 의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을 의식을 한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진짜 일부러 과다하게 형량을 때렸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뒷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1심을 잘 보시면 1심이 상해치사죄 고정을 하고 그리고 징역을 45년을 때렸잖아요. 이게 피고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말이 안 되지. 상해치사죄를 인정해줬는데 형량이 왜 이렇게 나와? 그럼 바로 항소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형량이 너무 센데?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상해치사죄의 형량을 감형시키면 자기들이 부담스러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해치사를 인정하면서 상해치사죄의 형량을 낮추면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살인죄로 변경시키고 형량을 내린 거 아니냐. 물론 이거 뇌피셜입니다.
자기들이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대법원으로 넘어갔죠. 대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서류만으로 봐야 돼요. 대법원은 뭐 심리가 없으니까. 서류만으로 봤을 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진술로만 존재하고 있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살인죄에 대한 거 한 명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뭐 인정할 수 없으니 파기환송하고, 이 재판이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공판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성공량에 빵빵빵 때리고 끝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고 이미 초창기에만 와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마치 장난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라서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상식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인 거예요. 마치 좀 맞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왜냐면 정상적인 루트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런 과정 자체가. 저도 처음에 상해치사죄를 해버리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는 걸 보고 깜짝 판결문보다 놀랐어요. 저도 법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판결문을 보면서 상해치사죄가 징역 45년형이 나왔다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고 있다가 어쨌든 대법원으로 갈 땐 다른 문제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갔을 때는 이거 왜 점점 형량이 깎이지? 그럼 최종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최종이에요. 주범으로 한 명을 판단했던 이병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단하는 건, 최종적인 법의 판단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최종 형량이 이제 어쨌든 40년이죠. 지금 현재는 40년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최종 구형 자체를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지만 결론적으로 징역 7년형, 그리고 한 명은 징역 5년형, 뭐 이런 식으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 형량인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항소심 같은 걸 거치면 형량이 감형된다. 뭐 우리는 그런 얘기들 많이 알죠. 처음에 판결 1심이 돼도 항소심이라는 걸 감형이 많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징역 40년, 뭐 45년 이런 형량이 있죠. 한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무기징역하고 징역 40년형 중에 40년이 더 센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의 가석방 대상 심사랑 유기징역, 그러니까 무기가 아닌 형량이 40년처럼 유기징역 가석방 대상 심사 연도가 달라요.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기징역형이 가석방 대상 심사를 빨리 받아요. 물론 이병장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 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안에서 사고 엄청 쳤고 이래가지고 뭐 반성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사건을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면, 몰라 그냥 가혹행위했어. 여기서 이병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뭐 뒷이야기니까 이게 방송에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병장 기록입니다. 이병장은 2012년 9월 11일 날 입대를 했어요. 상공육보충대에 입대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5주 교육 마치고 11월 달에 제28사단 포병연대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병영 부조리를 신고해요. 그래가지고 수대니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을 하는데 자기한테 너무 욕설한다, 집합시킨다, 나 이거 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내도 못 살겠다, 적응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선임이 뭐 군대가 만만하냐, 뭐 나이 먹고 그거밖에 못하냐, 막 이런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너무 이제 답답해서 그거를 얘기했다가 뭐 자기가 뭐 배신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해서 전출 희망을 해서 전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로 와가지고 이 안에서 자기 똑같은 일 한 거예요. 자기도 당해놓고 남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야 이거. 근데 여기 기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로 이동을 했을 때 자기 적응도의 검사에서 그런 말도 해요.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 분노감을 조절을 못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이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 안에서 뭐 간부들하고 잘 지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에는 모범 운전병으로 뽑혀요. 뭐 포상휴가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런 일을 저지를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 그 아까 유아사 있죠. 유아사가 면담 내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까 공범들 있지. 공범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 후임이 실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고쳐나가기 주기를 되게 잘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줘서 의무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간다라고 유아사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아사가 그런 기록 때문에 실제로 여기 그 이병장은 뭐 포상휴가도 많이 받고 되게 잘 사는, 그러니까 군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 내용이 실제로 지가 한 행동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끼리 함께 속된 얘기로 와 하면서 내부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해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가해자들 출소했죠. 그리고 가해자들이 대부분 많이 지목을 한 게 판결문이나 수사기록이나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가해자들 출소했으니까 이 방송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해자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 잘못한 거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그 분위기 때문에 이병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신이 폭행을 당하기가 싫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일관된 다 비슷한 내용들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윤일병의 유족분들도 받아줘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서 본인들의 형량이 감형돼서 지금 벌써 나온 거겠죠. 근데 난 정말 이들의 양심에게도 묻고 싶어요. 정말 그랬냐고. 정말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냐고.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건지 니들도 나름대로 즐긴 건지. 물론 본인들의 마음속만 알고 있겠지만 제가 지금 모든 기록문을 사실 까지는 못하겠어요. 내용도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말씀을 못 드린다. 그 점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내가 살펴본 내용의 기록이 본인들 입으로 얘기한 진실이라면 본인들은 처음부터 서로를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의 책임은 굉장히 적은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게 양심에 정말 티끌 하나라도 안 걸리는지 궁금해요. 윤일병을 정말로 안타까워했는지, 내가 맞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건지 궁금해요. 뭐냐면 딱 까놓고 얘기하자. 이병장 곧 나가잖아. 상병들 니들도 알잖아. 어차피 곧 나가.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말년병장 다 됐는데 그 안에서 폭행을 당하니까 같이 했다고? 자기들이 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그랬다. 그리고 뭐 이병장이 자기 아빠가 조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거 다 개뻥이에요, 여러분. 찾아봤는데 그런 거 아니고 아빠랑 뭐 10년 동안 연락 안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건 못했고, 진짜 그게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회 나와서도 그럴 거야? 확인도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위협적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데라고 해서 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폭행하면 또 묵인하고 같이 가담하고. 저는 솔직하게 물론 유족분들이 용서했다고 하시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진은 안 깐 거지만 이름도 안 깠고, 근데 난 솔직히 내 마음속엔 당신들은 똑같이 살인죄예요. 때린 기록을 봐봐. 그게 어떻게 살인이 아니야.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폭행을 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이거는 솔직히 본인들도 알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옛날에 뭐 전쟁 시대 포로 잡아서도 그렇게 고문 안 할 거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너무 심각할 정도로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미리 말씀을 좀, 제가 사실 아직 DP 안 봤습니다. 보고 얘기하면 제가 내용에 혼선이 오거나 조금 더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있을까봐 미리 보진 않았는데, 제가 봤던 기록은요,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싶을 만큼 그냥 괴롭혔어요. 괴롭힘의 정도가 아니죠, 사실 이건. 그리고 내가 이거는 마지막에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마지막 공판 구형 때 뭐 아까 이병장 것만 읽었잖아요. 유아사가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유아사가 뭐라 그랬냐면, 군대를 이끌고 적과 맞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인 윤일병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줬습니다. 간부로서 전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요. 군사재판이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아, 너무 티가 나요. 나는 군사재판이니까 너무 티가 나는 말이에요. 본인이 군인이라고 생각하나봐. 정말 미안한데 본인이 군대를 이끌고 적과 맞서 싸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미안한데 포로 잡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진짜로.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뭐 누가 시켰든지 간에 동료의 불행을 외면했다. 행위를 막을 수 있으니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모른 척 가담했다. 모른 척 가담했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전했습니다.